오늘 미국 별난사는 패기 이튼 스캔들에 휘말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중에 그가 민주당과 함께 보인 행동은 미국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남북 간의 갈등은 관세 문제에 집중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연방과 주의 갈등이 잦았습니다. 잭슨은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 위기를 해결하고 연방의 통일을 유지하면서 제2의 중앙은행 입법을 반대했는데 잭슨의 빛나는 업적은 잭슨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늙은 호두나무의 백악관 입성. 앤드루 잭슨은 1767년에 캐롤라이나주 경계 지역의 한 북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후 테네시주에서 성장하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으며 대규모 토지와 노예, 말을 소유한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잭슨의 정치적 입지는 군사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가 군사적으로 명성을 얻는 과정에서 인디언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잭슨은 경계 지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는 부하들에게 늙은 호두나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가 끝났을 때 잭슨은 미국인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았는데 1829년에 잭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해 3월 4일 잭슨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친구들의 수행을 받으며 국회의사당에 들어서서 대통령 선서와 취임사를 낭독했는데 그의 시정 방침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합중국의 부채는 갚아야 하고 직접세와 공채는 피해야만 합니다. 연방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튼 말라리아 스캔들. 잭슨을 지지한 계파로만 꾸려진 민주당이었지만 당은 잭슨 취임 직후부터 격렬한 계파 다툼에 직면했는데 그 중심에 패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모의 유부녀 마가렛 오닐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유명 호텔 플랭클린 하우스 소유주의 딸인 패기는 1816년 17세의 나이에 39세의 해군 사무장 존 팀버레이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828년 남편이 지중해 항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자 얼마 지나지 않아 테네시주 상원의원 존 이튼과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전 남편의 자살이 패기와 이튼의 불륜과 무관치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튼의 정부였다가 남편이 죽은 뒤 이튼의 아내가 된 것으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잭슨 대통령은 두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장관 부인은 문란한 과거로 상류사회의 사교계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원래는 스캔들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지만 잭슨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일은 순식간에 삼류 스캔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튼의 정적들은 그가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전 남편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인사에 격렬히 반발했으나 잭슨은 끝까지 이튼을 감쌌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였는데 잭슨도 레이첼 로바즈라는 유부녀와 불륜에 빠져 결투 끝에 전 남편을 죽이고 결혼까지 했으며 결투 때 박힌 총알은 평생 잭슨의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여인을 위해 내각회의까지 열어 그녀를 처녀와 다름없는 정결한 여인이라고 강조했는데 벤 뷰런 등이 주도한 이 사건은 말라리아로 불립니다. 패기 이튼 사건으로 불리는 이 문제를 놓고 내각과 민주당은 2년 반 동안 양쪽으로 쪼개져 싸웠습니다. 존 캐룬 부통령이 중심이 된 반패기 동맹은 이튼의 퇴진을 요구했고 벤 뷰런 국무장관이 앞장선 친패기 동맹은 이튼을 옹호했습니다. 이 같은 계파 갈등은 결국 1차 개각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잭슨은 캐룬 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내각에서 축출했고 반면 벤 뷰런은 잭슨의 후계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상류사회의 상처이자 잭슨의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겼는데 이 일로 잭슨 대통령과 캐룬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관세 분쟁. 잭슨은 취임 초기에 야심차게 관세와 주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두 문제가 자신에게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세는 원래 미국 건국 초기에는 보잘것없었지만
40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는데 남북이 관세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1828년에 잭슨이 제시한 새로운 관세 법안은 남부 각주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반대가 극심한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농장주들은 잭슨의 보호 관세와 국내 발전은 남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북부의 이익을 넘겨주기 위해 짜낸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연방정부의 권력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잇따라 8차례나 회의를 열어 1828년에 제정된 관세법을 맹비난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부통령 카룬은 익명으로 쓴 사우스캐롤라이나 논술에서 이른바 연방법 무효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들었는데 연방헌법은 각 주간의 계약이며 연방헌법은 주권이 있는 13개 주가 제정한 것으로 주권자로서 그들은 연방정부의 월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카룬이 직접 작성했지만 당시에는 익명으로 발표했는데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헌법을 무효로 돌리려는 시도를 잠시 접어두도록 권고하면서 잭슨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벤 뷰런의 주도로 1828년에도 여전히 관세를 거두어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투쟁이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웹스터와 해인의 논쟁. 서부에 공유지를 판매하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남부와 북부는 이 문제를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830년에 제퍼슨 정부는 초기 정착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부 공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헨리 클레이는 토지 판매 수익을 각 주에 분배하여 공공시설과 교육비로 쓰고 판매한 토지가 소재한 주에 추가 보조금을 주자고 했습니다. 1829년 12월 29일에 코네티컷주 출신의 상원의원 부트는 국회에 공유지 판매를 중단하는 임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미주리 주 상원의원 벤턴의 질책을 받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해인이 날카롭게 맞서면서 푸트 편을 들었습니다. 1830년 1월 26일에 매사추세츠주 출신 상원의원 데니얼 웹스터가 해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회의장의 긴장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남색 연미복을 입은 데니얼 웹스터는 침착하면서도 화려한 말솜씨로 관중을 매혹했지만 그의 연설은 다소 격앙된 어조였습니다. 웹스턴의 답변은 잭슨 대통령을 감동시켰는데 그는 원래 주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의였지만 동시에 국가 주권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룬과의 대립. 카룬을 이기려면 잭슨은 2턴 말라리아를 치료해야 했는데 1831년 여름에 대통령의 설득으로 내각이 전체 사임하면서 정부는 카룬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서부에서 온 루이스 카스가 전쟁부 장관, 북부의 로제 테니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잭슨은 이렇게 북부 및 서부 출신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 연방법 무효화 세력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잭슨은 서부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해 1832년 7월 14일에 국회에서 새로운 관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1828년에 제정한 세율 중 혐오스러운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철과 방직품의 높은 관세는 계속 유지했는데 이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832년 11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연방법 거부를 선포해 연방관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과 상호 위협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잭슨 대통령도 빠르게 움직여 국가 법리를 수호했는데 12월 10일에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주 의회는 잭슨 왕에게 복종하지 않겠다며 지원군을 소집해서 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잭슨은 당근과 채찍의 사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는 카룬파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자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833년 3월 2일에 타협 세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방법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강제법이라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는 점진적으로 모든 세율을 낮춰 10년 안에 상품 가격에 따른 세율을 2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후자는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신속하게 의회를 소집해서 타협 세율 법안을 수용하고 연방법 무효화 선언을 철회해 양쪽 모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퇴장한 셈이었습니다. 잭슨은 연방법 무효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분열이라는 것을 예상했는데 다음 징계는 흑인 문제 또는 노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반대. 1832년 대통령 재선에서 잭슨은 다시 당선되었는데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낮은 득표율로 연임한 대통령입니다. 위기 정부에서 그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은행의 존폐였는데 1819년 이후 이 은행은 줄곧 경영 상태가 아주 양호했지만 남부와 서부에서는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은행의 허가증 유효 기한은 1836년으로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다가오자 평소 금융 세력을 민주제도의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는 잭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앙은행의 은행장 니콜라스 피들은 잭슨이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중앙은행의 재인가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미리 재인가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전쟁의 불씨를 당긴 셈이 되었습니다. 1832년 7월 3일에 잭슨은 국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의 영업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이 주의 권리에 대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중앙은행이라는 독점 조직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잭슨은 허가증 재발급 법안을 부결하면서 중앙은행의 연방 예치금을 인출해 결국 1833년 10월 1일 이후 중앙은행의 정부 예치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행장 비들은 손 놓고 파산을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은행 대출을 축소하여 중앙은행이 재정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이 조치는 오히려 금융공황, 노동자 실업, 채권 액면가 하락을 불러일으켜 통화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통화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잭슨은 정화유통령을 발표하여 재정부에 공유지를 판매할 때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화폐는 일절 받지 말고 반드시 금이나 은 같은 정화만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은행 반대 투쟁은 막을 내렸는데 중앙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진공 상태는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면서 그 손실이 채워졌습니다. 잭슨은 사립기구가 통제받지 않고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중앙은행이 문을 닫으면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시중은행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인 잭슨 민주주의로 미국 정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잭슨은 1845년 6월 8일에 고향 테네시에서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패기 이튼 스캔들에 휘말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었습니다.